스비드리가이로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 당신이 어떻게...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찾아왔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대개 동생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당신의 협조를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 혼자서 아무 소개도 없이 찾아간다면 여동생께서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마당에서 들여놓지도 않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있다면 여동생은 잘 고려해주지 않을까 해서요. 난 당신이 싫어요. 돌아가십시오. 나가주세요. 스비드리가이로프는 벼랑간 껄껄 웃었다. 나는 잔꾀를 좀 부리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군요. 당신의 아내 역시 당신이 때려 죽였다면서요?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거칠게 말했다. 난 단 2대의 채찍질을 가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맷자국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부디 나를 악랄한 놈이라고 생각진 마십시오. 아내도 내겐 얼마나 상냥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보니 죽은 아내가 그리워지기도 하는 모양이지요. 그럴지도 모르죠.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신은 유령을 믿습니까? 유령이라뇨? 보통 유령 말입니다. 그럼 유령이 나온단 말인가요?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유령이 가끔 날 찾아온답니다. 꿈이 아닌 생시에? 그럼요. 3번 다 생시였답니다. 그래, 부인이 나타나서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글쎄, 그게 모두 쓸데없는 군소리뿐이랍니다. 맨 처음 나타났을 때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여보, 오늘 너무 바빠서 식당 시계에 태엽을 감아주는 일을 잊으셨군요. 하지 않겠어요. 실은 7년 동안 계속 태엽을 감아주었으므로 어쩌다 내가 잊으면 아내가 일러주곤 했었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한 번도 유령을 본 적이 없었나요? 꼭 한 번 보았는데 6년 전에 우리 집 하인이었지요. 그럼 당신은 의사한테 가봐야겠군요. 사실 어디가 좋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건강하지 않다는 것도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보다야 내가 확실히 5배쯤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령의 존재를 믿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믿지 않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외쳤으나 그 음성에는 어떤 노기까지 깃들여 있었다. 그야 유령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 보인다는 것은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유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은 아니지요. 어쨌든 존재하지 않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상당히 화를 내며 주장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이부도자 로마노브나는 루진 씨와 결혼하게 된다죠. 제발 내 누이에 관한 문제는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이 어찌 감히 그 이름을 내 앞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만약 당신이 정말 스비드리가이로프라면 말이오. 루진 씨는 내 아내의 친척벌이 됩니다. 당신이 단 반시간 동안이라도 그를 만나보셨는지 혹은 그에 관해 자세한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당신의 누이와 배필이 될 수 없는 남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모든 타산을 물리치고 다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에서 지금에 와서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당신도 참 어리석군요. 아니, 사실은 철면피 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말했다. 그런데 지금 난 당신의 누이에게 애정 따위는 조금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좀 이상하게 여기고 있죠. 그 당신은 무언가 느끼고 있었는데 말이요. 그건 당신의 나태와 방탕 때문이 아닐까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난 나태와 방탕의 혼합물이요. 하지만 당신의 누이는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을 지니고 있어서 나 같은 놈도 굴복했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건 쓸데없는 소리라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다른 말은 그만두시고 어서 나를 찾아온 용건부터 말씀하십시오. 나는 외출할 일이 있어서 매우 바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은 나는 1년 전에 마르파가 준 재산을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루진 씨와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참을 수 없이 싫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마르파하고 부부싸움까지 했었습니다. 이 혼담은 마르파가 주선했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래서 이번엔 당신의 주선으로 누이와 만나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자리를 같이 해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나는 루진 씨와의 결혼은 절대로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설명을 누이에게 해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웠던 일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고 내가 1만 루블을 증정할 것을 허락해 주십사고 간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루진 씨와의 파혼에서 생기는 여파를 조금이라도 수습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미치광이로군요. 어떻게 감히 그런 뻔뻔스러운 말을...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1만 루블이라는 돈이 놀고 있습니다. 저에겐 조금도 필요 없는 돈이지요.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당신의 누이에게 한때나마 걱정을 끼치고 불쾌한 인상을 주었다는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으로 갚는다든가 배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결혼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내가 이부도자 로마노브나를 유혹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은 깨끗이 제외됩니다. 아무튼 화만 내시지 말고 냉정과 침착성을 가지고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도 스비드리가이로프는 대단히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했다.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어찌되었든 용서할 수 없는 언동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죽고 그만한 돈을 여동생에게 유언으로 남겼다 해도 역시 그 돈을 거절할까요? 물론 거절하겠지요. 좌우지간 지금 한 이야기를 제발 누이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할 수 없습니다. 하는 수 없군요. 나는 억지로라도 만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내가 전하기만 하면 면회를 강요하진 않겠단 말이요? 한 번 정도는 꼭 만나 뵙고 싶은데요.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아무튼 누이를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진정입니다. 그럼 이만 실례합니다. 참, 잊을 뻔했군요. 로지온 노마노비치, 누이에게 전해주십시오. 마르파의 유언으로 그분은 3천 루블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르파는 죽기 일주일 전에 내 앞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2, 3주일 후면 누이는 그 돈을 받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꼭 전해주십시오. 진실이니까. 그럼 또 뵙지요. 나는 이 부근에 머무르고 있겠습니다. 스비드리가이로프는 나갔다. 그리고 라주미힌과 마주쳤다. 8시가 되었을 무렵 두 사람은 루진보다 먼저 도착하려고 바카레프의 하숙집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 녀석은 누군가? 거리로 나오자마자 라주미힌이 물었다. 스비드리가이로프라는 작자야. 내 누이가 가정교사로 있을 때 모욕을 준 그 지주야. 그 바람에 그 애는 안주인 마르파 페트로브나에게 쫓겨났는데 그 부인이 그 후 두냐에게 사과를 했다더군.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그자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기가 바쁘게 이곳으로 왔거든. 굉장히 변태적인 데다 무언가 결심한 일이 있는 것 같아. 그자한테서 두냐를 보호해줘야겠어.
헌데 그놈은 어디 살고 있다던가? 모르겠어. 왜 묻지 않았나? 자넨 그자를 보았나? 그래, 똑똑히 봐두었어. 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데 소질이 있어. 그들은 복도에서 루진과 마주쳤다. 세 사람이 함께 방으로 들어갔지만 서로 얼굴을 보지도 않았거니와 인사조차도 건네지 않았다. 루진은 방으로 들어서자 제법 상냥하게 전보다 더 점잔을 부리면서 부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다소 당황한 듯한 기색은 숨기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왠지 어색한 표정으로 사모바르가 끓고 있는 둥근 테이블에 재빨리 자리들을 권했다. 두냐와 루지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는 라스콜리니코프와 마주 앉게 되었고 라주미헤는 루진 옆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누이 옆에 각각 앉았다.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다. 루지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 버림으로써 두 부인에게 안가품을 하고 모든 것을 깨우쳐 줄까도 생각했으나 그는 그냥 앉고 말았다. 더욱이 그는 분명치 않은 일은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여기 이렇게 자기의 명령이 거절된 것을 보니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 까닭을 알아야 했던 것이다. 여행 중에 별고는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는 새삼스럽게 형식적인 말을 건넸다. 네,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부도잘 로마노브나도 필요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야 젊고 건강하니까 필요한 줄은 몰랐지만 어머니는 꽤 힘드신 모양이었습니다. 하고 두네치카가 대답했다. 저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플리헤리아는 마음을 죄면서 입을 열었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의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스비드리가이로프가 베테르스부르크로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리로요? 두네치카는 불안스레 반문하고 나서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다. 네, 확실합니다. 출발을 급히 서두른 것으로 보아 아무 목적 없이 이곳으로 떠나오진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야단났군요. 그 사람은 여기에 와서까지 두네치카를 괴롭히려는 걸까요? 어머니가 외치다시피 말했다. 그다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야 물론 그 사나이와 어떤 관계를 맺을 생각만 없으시다면 말입니다. 그자는 조금 전에 나한테 왔다 갔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비로소 침묵을 깨며 말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집중됐다. 루진까지도 흥분한 눈초리로 그를 보고 있었다. 내가 자고 있는데 들어와 나를 깨워서는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제법 허물없는 태도였고 유쾌한 표정이었죠. 그자는 두냐, 너를 꼭 만나고 싶어 하더구나. 너에게 무언가 제의할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냐,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죽기 일주일 전에 유언으로 너에게 3,000루블을 주기로 했다더라. 그 돈은 불언간 내가 받을 수 있으리라는 거야. 그건 사실입니다. 루진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나요? 두네치카가 재촉했다. 그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그다지 돈이 많지 못하고 재산은 모두 백모에게 보낸 아이들 소유로 돼 있다더라. 그리고 현재 내 하숙 근처에 유숙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딘진 물어보지 않았다. 너에게는 두녀에게 무엇을 제의하려고 했는지 말했니? 어머니가 겁을 먹고 말했다. 예, 말하더군요. 뭐라고? 지금 말할 수가 없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렇게 잘라 말하고 찻잔을 들었다.
루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나는 볼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얘기에 방해가 될 테고. 그는 좀 뾰로통하게 말하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늘 저녁엔 여기에 계실 작정으로 오셨을 텐데요. 그리고 어머니와 하실 얘기도 있다고 편지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두네치카가 말했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나는 존경하는 당신의 어머니와 상세한 의논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오빠가 스비드리 가이로프의 제의를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부탁드린 중요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루지는 쓰다쓴 표정을 지으며 거만스레 입을 다물었다. 당신의 희망이 실행되지 않은 것은 내가 오빠의 참석을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두 분에게 뭔가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밝히고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 이런 문제는 우리들의 장래에 있어서 한시바삐 명백해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어려울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는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리라 믿어요. 만약 오빠가 당신을 모독했다면 반드시 사과를 할 테지요. 당신이 문제를 그렇게 보는데 놀랐습니다. 루지는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과의 결혼을 갈구하지만 그렇다고 가족 중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자유입니다. 난 당신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었어요. 나는 당신의 약혼녀예요. 하지만 만약 두 분이 화해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이나 오빠 두 분 중 한 분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말은 내 입장으로 볼 때 이건 모욕적인 말입니다. 방금 하신 말로 미루어 보자면 당신은 나와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까지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오빠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군요. 앞으로 평생 동안의 반려가 될 사람, 즉 남편에 대한 사랑을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건 당신이 오빠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어제 라주미인 앞에서 내 생각을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오빠 당신의 편지를 근거 삼아서 고의적으로 말뜻을 과장해서 마치 무슨 음흉한 의도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비난했습니다. 제발 나의 오해를 풀어 안심시켜 주십시오. 나의 말을 로지온 로마노비치에게 보내는 편지에 어떻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들은 대로 써보냈을 텐데 어쩌면 오빠가 당신에게 과장해서 말했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당신의 어머니 암시가 없었다면 아드님이 어째서 그렇게 과장할 수가 있을까요? 나와 두녀가 당신의 말을 조금도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플리헤리아는 근엄하게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두냐도 동감이란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내가 나쁘다는 말씀이군요. 루지는 화를 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 당신은 무엇이나 로자 탓으로 돌리고 계시지만 아니 그렇게 말하는 당신 역시도 엊그제 편지에 로자에 관해서 거짓말을 쓰지 않았나요? 플리헤리아가 갑자기 언성을 높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거짓말을 쓴 기억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썼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내가 어제 돈을 준 것은 마차에 치여 죽은 관리의 미망인이었지 그 딸에게 준 게 아닙니다. 나는 어제까지도 그 딸은 본 일이 없어요. 당신이 그런 거짓말을 쓴 것 자체도 나와 가족과의 싸움을 붙이기 위한 농간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 처녀의 행실까지 덧붙여 쓴 건 모두 비열한 중상입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그 편지에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언급한 것은 나로서는 당신의 여동생과 어머니의 부탁을 이행한 것뿐입니다. 즉, 그런 점을 상세히 알려달라는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된 내용에 관한 것도 사실과 틀리는 점이 있습니까? 즉, 당신은 돈을 낭비하지 않았나요? 또 그 가족이 가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연 부끄러운 인간이 그 가족 중엔 없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 같은 건 아무리 있는 장점을 다 보탠다 해도 당신이 지금 꼬집고 있는 그 불행한 처녀의 새끼손가락만큼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여자를 어머니나 누나에게 대면시킬 자신이라도 있단 말인가요? 물론 난 벌써 그걸 이행했습니다. 그 처녀를 어머니와 두냐와 나란히 앉혔었으니까요. 로자! 플리헤리아가 소리쳤다. 두네치카도 얼굴을 붉혔다. 라주미히는 미간을 찡그렸다. 루지는 도끼를 띤 거만한 미소를 흘렸다. 아부도자 로마노브나, 보시다시피 이래가지고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으로써 만사가 끝났고 모든 사정은 확실해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만 끝으로 앞으로는 이런 회합, 아니 이런 타협은 절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플리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특히 당신에게 이 점을 말합니다. 그 편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보냈었으니까요. 플리헤리아는 이 말에 발끈 화가 났다. 당신은 뭐지요? 우리들을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건가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당신의 희망이 뜻대로 되지 않은 까닭은 두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 애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당신은 흡사 명령이라도 내리듯 편지를 쓰셨더군요.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 특별히 관대하고 친절히 대해 주셔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당신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플리헤리아, 당신이 나에게 대한 말투가 금방 달라진 것은 조금 전에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유언에 따라 3,000 루블을 받게 되었다는 보고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 그건 절호의 기회였겠지요. 하고 루지는 독설이 드러나는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확실히 우리들의 가난한 신세를 이용하려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군요. 라고 두냐도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 스비드리 가이로프 씨의 비밀 제의를 방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사람은 오빠에게 모든 것을 맡긴 모양이니까요. 그 제의는 당신에겐 중대한 의미를 또는 지극히 유쾌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아니 뭐라고요? 플리헤리아가 소리쳤다. 넌 이래도 부끄럽지 않단 말이니 두냐? 라스콜리니코프가 누이를 보고 물었다. 정말 부끄러워요, 오빠. 표트르 페트로비치, 썩 나가주세요. 두냐는 분노 때문에 창백해진 루진을 보고 말했다. 루진은 설마 이런 결말이 올 줄은 상상도 못한 듯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두 사람의 무력한 희생물에 대한 기대를 크게 걸고 있었으므로 이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부도자 로마노브나, 이런 대접을 받은 내가 이 문을 나가면 2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잘 생각하시오. 아니, 저런 철면피 같은 소리를. 나 역시 당신이 되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아요. 아니 뭐? 아 그래. 하지만 아부도자 로마노브나, 나도 이의는 제기할 수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종말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루지는 이제는 완전히 기대를 잃은 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다. 아니 무슨 권리로 당신이 그 애한테 그런 말을 하지요? 플리헤리아는 발끈해서 끼어들었다.
무슨 이의를요? 무슨 권리로요? 정말이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소중한 딸을 내줄 생각이었다니. 썩 나가요. 그렇다면 공연이 그 때문에 돈만 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항의는 루진의 인간성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었으므로 라스콜리니코프는 분노를 참으려는 노력에 반해 발작적으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돈만 썼다고? 설마 우리 트렁크를 운반한 일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닐 테죠? 그건 당신의 얼굴을 보고 차장이 그냥 실어준 것이니까. 제발 똑똑히 생각해봐요. 당신이 우리들의 손발을 묶은 것이지 우리가 당신을 속박한 건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어머니. 제발. 하고 두냐는 애원했다. 페트로비치, 제발 부탁이니 나가주세요. 좋소. 당신의 어머니는 이미 잊으신 모양인데 나는 당신의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직후에 청혼하기로 결심했던 거요. 나는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니 당연히 나도 큰 보수를 바랄 수도 있고 또 당신에게 감사를 요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이제 판단했습니다. 내가 여론을 무시한 것은 지극히 경솔한 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당신은 비열하고 간악한 사람이에요. 하고 두냐도 소리쳤다. 어서 나가요. 잠자코 나가란 말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토막토막 잘라내듯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루지는 획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 나는 그이의 돈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두네치카는 어머니를 껴안고 키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오빠, 맹세하겠어요. 나는 설마 그이가 그렇게까지 치졸한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를 나무라지 마세요, 오빠. 모두들 기뻐했다. 5분쯤 지났을 때는 서로 웃기까지 할 수 있었다. 특히 라주미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제 그는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서 이들 모녀에게 봉사할 기회를 얻은 셈이었다. 스비드리가이로프는 오빠에게 어떤 말을 했었나요? 두냐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는 너에게 꼭 1만 루블을 기증하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나도 동석한 자리에서 너를 한번 만나고 싶다더라. 그래서 오빠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너한테 알리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그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너를 직접 만나겠다고 고집하더구나. 또한 너에 대해서 열을 냈던 것은 순간적인 착각이었고 지금은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는 너를 루진과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모양이더구나. 오빠는 그 일을 어떻게 보셨어요? 대체로 그자는 변태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 잠시 후의 대화는 매우 활기에 차 있었다. 라주미히는 신나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백부를 두 모녀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했다. 백부는 1,000루블쯤 갖고 있는데 그분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조금도 어려움은 없지요. 그래서 백부는 2년 전부터 그 돈을 나더러 이용하려면서 이자는 연 6부면 된다고 귀찮게 권하고 있습니다. 백부는 다만 나를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자 어머님께서 그 3,000루블 가운데서 1,000루블만 제공해 주시면 착수금으로 충분합니다. 라주미히는 자기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출판업을 해서 착실한 책만 출판하면 반드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2년 동안 남의 출판사를 위해 일했으므로 3개국의 유럽어는 능통했고 또 출판업을 하려는 생각은 항상 품어오던 터였다.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고 두냐는 말했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만세! 라주미히는 소리쳤다. 아니, 로자, 벌써 가려고? 라스콜니코프의 손에는 모자가 들려 있었고 금방 나갈 자세였다. 아니, 하필이면 이런 순간에. 라주미힌이 말했다. 아니, 너 왜 그러니?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오빠, 어딜 가시려고 그래요? 두냐도 어색하게 물었다. 나는 이리로 오는 도중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과 두냐와 당분간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고. 나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나중에 또 올 처지가 되면 오겠어요. 나는 어머니와 두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 걱정은 말아주세요. 나는 전부터 이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사 내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주십시오. 그쪽이 편합니다. 나의 소식을 수소문하진 말아주십시오. 필요하시다면 내가 오든지 어머니와 두냐를 부르든지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단념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하고 플리헤리아는 외쳤다. 어머니도 누이도 기절할 듯이 놀랐다. 로자, 로자, 제발 부탁이다. 다시 그 전처럼 친해졌구나, 어? 가엾은 어머니는 애원하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천천히 방을 나갔다. 오빠, 어머니는 어떡하실 작정이에요? 분노에 떨면서 그녀는 말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누이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라. 자주 올 테니. 그는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모르는 듯 중얼거리며 방에서 나갔다. 매정하고 고약한 이기주의자! 두냐가 외쳤다. 저건 미치광이입니다. 매정한 게 아니라 머리가 돌았어요. 그걸 모르십니까? 라주미히는 두냐의 손을 꼭 잡고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복도 끝에서 라주미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가 나올 줄 알았네.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과 있어주게. 내일도 함께 있어주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도 올 수만 있다면 다시 올지도 모르겠네. 잘 있게. 말을 끝내자 그는 손을 내밀지 않고 그대로 등을 돌렸다. 대체 자네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무슨 일인가 대체? 이럴 수가 있나?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네. 다시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게. 이날 밤부터 라주미히는 두 여인을 위해 아들이 되고 오빠가 된 셈이다. 그는 열심히 두 모녀를 위로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길로 소냐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다. 그것은 녹색으로 칠한 3층 집이었다. 누구지요? 거기 있는 사람은? 불안스런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접니다. 당신을 찾아왔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조그만 문간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낡은 의자 위에 비뚤어진 촛대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소냐는 나직히 외치고는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당신 방이 여깁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곧 촛불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촛불을 내려놓고 이 뜻밖의 방문에 놀란 듯이 흥분에 사로잡혀 우두커니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 다음 소냐의 눈에는 눈물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싫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미롭기도 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황급히 외면을 하고 의자에 앉았다. 소냐는 말없이 방안을 염치 없이 둘러보는 손님을 지켜보긴 했으나 마치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관 앞에 서 있는 듯이 몸을 떨었다. 벌써 11시는 되었을 텐데 이렇게 늦게 와서. 그는 여전히 딴 곳을 보면서 말했다. 네, 그래요. 방금 전에 주인 방에서 시계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들린 겁니다. 어쩌면 당신과도 이제 영 못 만날지 모릅니다. 아, 여행을 떠나시나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그럼 내일 우리 어머니와의 약속에도 못 오시나요? 소냐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일 아침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들을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만 앉아 있고 소냐는 아직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앉으세요. 왜 이렇게 여위였어요? 마치 죽은 사람 손 같군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냐는 가냘프게 떨었다. 나는 언제나 이런 거려. 하긴 그럴 수밖에. 이 방은 카페르나우모프한테서 빌려 쓰고 있나요? 네, 주인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친절하고요. 내가 쓰는 가구들도 모두 주인네 거예요. 아이들도 자주 내 방에 오곤 해요. 그 말더듬이 아이들 말이죠? 네, 주인은 말더듬이의 절름발이에요. 아버님과 같이 살 땐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당신한테 구박이 심했다면서요? 어머, 천만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소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그야 물론이죠. 소냐는 불현듯 괴로운지 두 손을 꼭 쥐면서 애처롭게 말끝을 끌었다. 당신이 그 일을 안다면, 정말이지, 당신이 조금이라도 그 일을 아신다면, 그 이는 어린애와 다름없답니다. 너무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전엔 참으로 현명한 여자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넓고 상냥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 모르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하긴 여태까지도 당신이 부양해왔지만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소냐는 애처롭게 말했다. 모두들 그 집에 있게 됩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그 집에 줄 돈이 많아요. 오늘도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어머니 쪽에서도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함만 치시죠? 당신을 믿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오늘도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어머니는 머리가 혼란해요. 내일의 격식을 위해 또 아이들을 위해 예상했던 돈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애처로운지 지켜볼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야 당신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라스콜리니코프는 쓰게 웃었다. 그럼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소냐는 말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잔인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전이었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옷깃을 좀 보아달래려고 들렀었거든요. 헌옷 장사를 하는 리자베타가 깃과 옷소매를 싼 값에 주었는데 아직 새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지 걸치고 거울을 들여다보더니만 "이거 날 주렴 소냐야. 내 소원이다." 하지 않겠어요? 여간 마음에 든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어머니가 그걸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저 지난날에 행복했던 시절이 되살아날 뿐이지요. 어머니는 옷이라곤 한 벌도 없어요. 이미 몇 해 전부터 자기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남에게 물건을 달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존심이 강해서 오히려 남을 도와주어야 마음이 편한 성격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이 어머니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의 그 말을 다시 고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당신은 헌옷 장수 리자베타를 아시나요? 네. 그럼 당신도 그분을 아시나요? 좀 놀란 듯이 소냐가 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저축은 할 수 없습니까? 하고 갑자기 그는 소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고 소냐는 나직히 말했다. 아, 저축이 안 되더란 말이군요. 하긴 뻔한 일이죠. 물어보나 마나 한 일을. 그는 다시금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럼 날마다 버는 건 아니겠죠? 소냐는 좀 전보다도 더욱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아니에요. 그녀는 간신히 대답했다. 폴려도 반드시 같은 운명이 될 테지. 하고 그는 불쑥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소냐는 마치 칼에 찔리기라도 한 듯이 열에 들떠서 외쳐댔다. 하느님이 그런 끔찍한 일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동생은 하느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그녀는 정신없이 뇌까렸다. 어쩌면 신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지도 모르지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소냐의 얼굴에는 무서운 변화가 일며 경련이 스쳐갔다. 소냐는 표현할 수 없는 비난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비통하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외면한 채 말없이 방안을 서성대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그녀 옆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광채를 띠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우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벼랑간 그는 재빨리 온몸을 굽혀 방바닥에 엎드리더니 소냐의 발에 키스를 했다. 소냐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여자에게?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서 더듬거렸다. 그는 곧 몸을 일으켰다. 나는 당신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고통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내 말 들어요. 나는 아까 어느 무례한 녀석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소. 너 같은 놈은 소냐의 새끼 손가락만큼도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그리고 오늘 나는 내 누이를 소냐와 마주 앉힘으로써 누이에게 영광을 주었다고도 말해주었다오. 동생께서도 거기에 계셨나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하고 마주 앉아 있는 게 영광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소냐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외쳤다. 나는 당신의 불미스러움을 말한 게 아니오. 당신의 위대한 고통을 두고 한 말이지. 당신이 위대한 죄인이라는 건 사실이오. 당신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몸을 팔았기 때문이오. 이처럼 무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소. 저주할 이 시궁창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짓을 해봐야 누구를 구하는 것도 아니며 어떤 불행을 구해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찌 무서운 일이 아니란 말이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묻고 싶소. 이렇게 수치스럽고 비열한 짓이 어떻게 당신의 내부에서 그와는 정반대인 신성한 감정과 나란히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물속에 뛰어드는 편이 1000배나 옳고 영리한 방법이 아니겠소.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소냐는 고통스러운 듯이, 그러나 그의 이런 제의에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는 가냘픈 소리로 이렇게 되물었던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여자에게 3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운하에 몸을 던지던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성을 마비시키는 음탕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는 너무나 회의적이었고 젊은 추상론가였다. 장롱 위에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리저리 거닐면서 마침내 그 책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신약 성서였는데 손때가 묻은 헌 책이었다. 이건 어디서 얻었소? 그가 방 한 구석에서 물었다. 리자베타가 갖다 주었어요. 내가 부탁했더니. 리자베타? 이건 참 이상한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에게는 소냐에 대한 모든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이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책을 촛불 옆으로 가지고 가서 책장을 들추기 시작했다. 나사로의 부활은 어디쯤이지? 그는 문득 이렇게 물었다. 제 사복음서예요. 그녀는 준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찾아서 읽어주시오. 그는 의자에 앉아 탁자에 팔꿈치를 세우고 한 손으로 머리를 괜 다음 침울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다. 한 번도 읽어보신 적이 없나요? 그녀는 탁자 너머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음성은 점점 엄숙한 빛을 띠어갔다. 옛날 학창 때. 어서 읽어요.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난 교회엔 가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자주 나가요? 아니요. 소냐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피식 웃었다. 그럴 테지. 그럼 내일 아버지의 장례식 거행에도 안 갈 거요? 갈 거예요. 난 저번 주에도 갔다 온걸요. 추도미사에. 누구의 추도미사에? 리자베타에. 그 여자는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신경은 점점 초조해졌다. 머리가 빙빙 겉돌고 있는 듯했다. 리자베타와는 평소에 친했었소? 네, 리자베타는 착한 여자였어요. 자주는 못 왔지만 이따금 여기도 왔었어요. 우린 함께 얘기도 하고 성경도 읽었어요. 그분은 하느님 앞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귀에는 이런 어휘들이 이상하게 울려 퍼졌다. 뿐만 아니라 리자베타와 이따금 만났었다는 것과 둘은 다 광신제라는 사실도 그에게는 역시 새로운 소식이었다. 어서 읽어요. 그는 갑자기 강요하듯이 초조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냐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 어쩐지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기가 꺼려졌던 것이다. 왜 읽으라는 건가요?
당신은 하느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녀는 가냘프게 숨을 헐떡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읽어줘요. 듣고 싶다니까. 리자베타에겐 읽어주었겠지. 소냐는 책장을 넘겨서 그 부분을 찾아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잠겼다. 그녀는 읽으려고 애를 썼으나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베다리에 사는 나사로라. 소냐는 겨우 여기까지 읽었다. 그러나 셋째 구절부터는 목소리가 너무 쥘 현악기의 줄처럼 툭 끊어지고 말았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여기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소냐는 말을 끊고 그를 보았다. 그의 눈초리는 너무나 준엄했고 그 속에는 뭔가 강렬한 결의의 빛이 어려 있었다. 오늘 나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버렸어.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이젠 그들에겐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야. 거기서 완전히 인연을 끊고 왔으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요? 소냐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나한텐 이제 당신 한 사람이 있을 따름이야. 그래서 나는 일부러 온 거야. 우리는 둘 다 저주받은 인간이야. 자, 함께 가자고.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묻고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다. 나도 몰라.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같은 길을 간다는 것뿐이야. 다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 소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가 한없이 불행하다는 것뿐이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걸. 그러나 나는 알았어. 당신은 나에게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소냐는 속삭였다. 차차 알게 될 거야. 당신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해치웠어. 당신은 하나의 생명을 멸망시킨 거야. 그러므로 우리 두 사람은 함께 가야 해. 같은 길을 가야 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시나요? 어쩌면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 만약 내가 내일 여기에 다시 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그때는 지금 내가 짓거린 이야기를 상기해줘. 또 몇 년 후에라도 거듭 살아가노라면 내 말의 의미를 알게 될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만일 내일 다시 여기 오게 되면 그땐 고백해주지.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를. 그럼 안녕. 소냐는 너무 두려워서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었다. 그럼 당신은 아시나요? 누가 죽였는가를? 그녀는 두려움에 굳어버린 듯 간신히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말하겠다는 게 아니겠어.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빌려고 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만 그것을 알려주러 오겠다는 거지. 나는 당신 아버지에게 당신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상대를 당신으로 선택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안녕. 내일 또. 그는 방을 나갔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11시에 라스콜니코프는 경찰서로 들어가 예심판사 사무실로 출두하여 포르피리에게 면회를 신청했을 때 그는 너무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에 오히려 놀라워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적어도 10분은 지체되었다. 그가 대기실에 서 있는 동안 숱한 사람들이 스쳐갔으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누구 한 사람 그를 아는 사람조차 없는 듯했다. 포르피리는 자기 방에 혼자 있었다. 그의 방은 그다지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방이었고 큰 탁자와 그 앞에 놓인 소파, 책상, 그리고 몇 개의 의자 모두가 손질이 잘 되어 있었다. 아이고 선생, 이거 참 이렇게 먼 길을 오시게 해서. 포르피리는 그에게 선뜻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자, 어서 앉으시오. 이 소파에. 라스콜니코프는 상대방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다.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계건으로 양식은 이것으로 되나요? 아, 좋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여전히 빠른 어조로 말하고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다. 어제 당신은 그 살해된 노파에 관해서 분명히 묻고 싶다고 말하신 것 같은데? 하고 라스콜니코프는 말했으나 곧 큰일 났군, 또 실언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네, 하지만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포르피리는 탁자 주위를 서성대며 중얼거렸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어제 당신은 나에게 신문할 일이 있다며 와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물을 것이 있으면 어서 물어보시오. 나는 볼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자, 곧 신문을 하든지 아니면 당장 돌려보내 주시오. 그리고 신문을 하겠다면 곧 정식으로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당신을 신문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포르피리는 갑자기 웃음을 그치고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화가 난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쨌든 그는 자리에 앉긴 했으나 모자는 그냥 손에 쥔 채였던 것이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나는 비로소 똑똑히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 노파와 리자베타의 살인범의 혐의를 분명히 나에게 걸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밝혀두지만 이런 일에는 넌더리가 났어요. 만일 당신이 법에 따라 나를 취조할 권리가 있다면 어서 조사해 보시오. 체포하겠으면 하시오. 하지만 나를 맞대놓고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나로서도 용서할 수가 없소. 라스콜리니코프는 파들파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일어나 큰 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갑자기 그의 입술은 떨리고 두 눈은 분노에 이글거렸으며 여태까지 억제했던 음성이 쩌렁쩌렁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들립니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오. 그는 큰 소리로 떠들며 탁자를 내리쳤다. 또 왜 이러십니까? 제발 좀 진정하시오. 남이 들으면 달려올 거요. 포르피리는 얼른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넣고 물병을 들고 와서 라스콜니코프에게 따라주며 제발 진정하라고 타일렀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나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밤이 될 무렵에 당신이 쇳빵을 구하러 가서 초인종을 울리고 인부들에게 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서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사실까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당신의 정신 상태를 나는 모르는 바는 아니오. 하지만 그런 짓을 하면 자기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 뿐이오. 라스콜리니코프는 의자에 앉았다. 전율은 차츰 가라앉았으나 대신 온몸에 열이 올랐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럼 내가 그 집에 갔던 걸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러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방의 모든 물체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열에 들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는 제정신으로 그곳에 새빵을 보러 갔던 것입니다.
그는 포르피리의 속셈을 간파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해보며 외쳤다. 제정신이라니까요. 제정신이란 말입니다. 내 말이 들립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당신은 어제도 열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그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지온 로마노비치,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범죄자이거나 또는 끔찍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열에 떠서 무의식 중에 한 일이 아니라 완전한 의식 상태에서 한 일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강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그와는 전혀 반대입니다만.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숨긴 일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서는 무언가 교활한 것이 느껴졌다. 당신은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범인의 입장에서 감추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능란한 기만 방법이라는 것을 당신 역시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당신에겐 손을 들었소. 그러나 당신은 이미 나를 믿고 있어요. 적어도 4분의 1 아르신 정도는 말이요. 하지만 나는 이 아르신 전부를 믿도록 해보이겠소. 나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충심으로 당신의 행운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입술이 순간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미를 가지십니까? 그러고 보니 당신 역시 나를 주시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나에게 상기시키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당신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목적에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당신의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포르피리는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반문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경멸하는 눈으로 오만하게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포르피리를 조금 밀치듯 일어나며 강경하게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당신이 나를 완전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알고 싶어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분명하게 말해주시오. 당신은 정말 까다롭군요. 그런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아직 어느 누구도 당신을 귀찮게 굴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생떼를 쓰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소? 자, 나는 이렇게 모자를 들고 나갑니다. 어쩌겠소? 체포할 생각이면 뭐라고 말해야 할 게 아니오. 그는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보통 때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다. 문 저쪽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별안간 확대되면서 문이 조금 열렸다. 몇몇의 사내들이 누군가를 떠밀어 내려는 듯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포르피리는 조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미결수 니콜라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대답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이리로 데리고 오는 거야? 포르피리가 문 쪽으로 달려가며 외쳤다. 그때 창백한 얼굴의 사내가 느닷없이 포르피리의 사무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평민 차림을 한 머리는 짧게 깎아 올리고 여위고 갸름한 얼굴이었다. 그러자 곧 호송 간수가 달려와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팔을 뿌리치며 그대로 들어왔다. 문 앞에는 몇 명의 구경꾼들까지 모여들었다. 저리 가. 아직 일러.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어쩌자고 미결수를 이렇게 미리 데리고 오는 거야? 포르피리는 어이가 없는 얼굴이었고 또 몹시 못마땅한 어조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때 니콜라이는 벼란간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야 넌?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니콜라이는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모두 어안이 벙벙한 듯 했다. 뭐라고? 네가 누구를 어떻게 죽였다는 게야? 포르피리는 분명히 낭패한 말로 외쳤다. 알료나 이바노브나와 그 동생 리자베타를 제가 죽였습니다. 도끼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포르피리는 잠시 우두커니 서 있더니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그는 구석에서 놀란 눈으로 이 허위 실토자를 보고 있는 라스콜리니코프를 힐끗 보다가 다시 니콜라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증오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망할 자식. 그래, 무엇으로 죽였다고? 도끼로요. 미리 준비했었습니다. 이봐, 천천히 얘기해. 혼자서 했나? 네, 미츠카한테는 죄가 없어요. 그 녀석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미츠카 얘긴 들먹일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럼 넌 왜 그 계단을 뛰어내려갔었지? 문지기가 너희들 둘을 보았다던데? 그건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미츠카와 함께 뛰어내려갔던 것입니다. 니콜라이는 미리부터 준비해둔 말을 매우 서두르며 늘어놓았다. 역시 그랬었구나. 제멋대로 꾸며대고 있어. 포르피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문득 라스콜리니코프가 눈에 띄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정말 실례했습니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이제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문가에 서 있었다.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나가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올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쏟아져 오는 것을 알았다. 그 중에는 경찰서로 가자던 문지기도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너무나 머릿속에 혼란했으므로 소파에 몸을 던지고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니콜라이에 대해서 심한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니콜라이의 자백 속에는 뭔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자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그에겐 자명한 일이었다. 허위는 반드시 폭로되게 마련이다. 그때는 다시 자기에게 화살이 돌려질 것이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자유의 몸일 수가 있다. 그는 머리를 푹 수그리고 무릎 위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들고 잠시 생각한 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거의 절대적으로 안전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빨리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가고 싶었다. 장례식에는 물론 늦었으나 추도식에는 맞추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곧 소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방문을 열려는 순간 그 문은 바깥에서 먼저 열리고 있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은 바로 어제의 그 상인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과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오?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파리하게 질린 채 물었다. 사나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갑자기 허리를 굽히더니 마루에 닿도록 그에게 절을 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가요? 제가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품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거기 오셔서 문지기더러 경찰서에 가자고 하고 피에 대해 물으셨는데 그걸 단순히 주정뱅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저로서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어떻게나 분했던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정도입니다.
마침 당신의 주소를 따로 외고 있었으므로 어제 여기 와서. 그럼 당신은 그 집에 사시오? 예, 거기 삽니다. 그때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우린 그전부터 그 집에 일터를 가지고 있습지요. 모피 가공을 하는 직공인데 주문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도 화가 났던 것은, 그러고 보니 이것으로 어제의 공포는 완전히 결말이 난 셈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하잘것없는 일로 해서 하마터면 파멸해버릴 뻔했다는 것이 소름 끼쳤다. 그럼 오늘 포르피리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건 당신이었군요. 내가 거기 갔었다는 얘기를 한 건. 예, 제가 그 예심 판사에게 가서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이요? 당신이 오시기 조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도 죄다 들었습죠. 어디서? 언제? 무엇을? 바로 칸막이 벽 뒤에서요. 저는 쭉 거기 있었으니까요. 뭐요? 정말 영문을 모르겠군. 실은 이렇게 되었지요. 문지기들은 내가 아무리 경찰서로 가자고 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이미 늦었다느니 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야단 맞는다고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본 다음 그 예심 판사에게 가서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니 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날강도 같은 놈아. 진작 그런 줄 알았다면 당장 수감해버렸을 텐데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저의 말에 대꾸도 못하더라는 거며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왔다는 말을 듣자 저 칸막이 뒤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하고 명령하고는 손수 내게 의자까지 갖다 주더니 문을 잠가버리더군요. 어쩌면 내게도 신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콜라이가 끌려오고 그 다음 당신이 돌아가시자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있는 앞에서 니콜라이를 신문하던가요? 당신이 돌아가시자 저도 이내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니콜라이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옳지 못한 마음을 먹고 당신을 중상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대답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직공은 또 한 번 절을 하고 천천히 몸을 돌려 방에서 나가버렸다.